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물리학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제1강 마쳤죠. 제1강 물리학의 출현과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2강 시작합니다. 제2강은 제목이 물리량입니다. 물리량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뉴턴이 나오기 전에 물리가 어떻게 설명됐는지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제1강에서 공부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예를 들어서 지상법칙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움직이던 물체도 언젠가 반드시 정지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그런가 하면 16세기에 갈릴레이는 어떻게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상법칙을 반박하면서 갈릴레이는 움직이는 물체는 힘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직선이를 동일한 빠르기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을 묘사했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동양에서도 비슷했죠. 그런데 17세기에 뉴턴이 시작한 물리학은 좀 달랐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프린키피아에서 시작했다고 했죠. 프린키피아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잔뜩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뉴턴의 운동법칙과 그 다음에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이게 물리를 시작한 것이고 이게 이제 물리학인데 봤더니 어떻습니까? 자연법칙을 무엇을 이용해서 표현했습니까? 수학을 이용해서 자연법칙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이용했습니다. 수식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수식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이게 등호를 해야 되죠. 등호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같다는 이야기인데 무엇이 같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이 같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숫자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법칙을 만드는데 뭔가 자연에 관한 숫자가 같다 이렇게 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칙은 수식으로 되는 것은 어떻든지 간에 등호 양쪽에는 숫자로 표현된 양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등호로 연결하는데 이렇게 숫자로 표현된 양을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량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숫자로 표현되어야지 된다 또는 숫자로 대표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물리량을 좀 더 정의를 엄밀하게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리량은 뭐냐면 물체 또는 물체들의 모임에 대해 이게 바로 자연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물체들로 이루어졌죠. 한 물체 또는 두 물체, 여러 물체 또는 수많은 물체 이렇죠. 그리고 그런 물체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게 대상입니다. 그 개는 하나의 물체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물체들의 모임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자연 현상을 구성하는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개에 대해서 그 물체들의 모임에 대해서 측정해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물리적 성질을 물리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자연 현상 중 어떤 특정한 일부를 숫자로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물리량은 사실은 그냥 숫자로만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도 하나 붙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단위죠. 그래서 물리량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크기와 단위, 크기는 숫자입니다. 크기와 단위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 단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뉴턴의 운동법칙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뉴턴의 운동법칙은 우리가 대수라고 해서 대표로 문자로 대표해서 물리량을 표현했지만 사실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F가 이제 20뉴턴이다 이렇게 숫자와 단위로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MA의 M은 질량인데 질량이 예를 들어서 10kg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A는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2m/s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물리량이다. 물리량은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숫자로 대표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현상의 일부 또는 자연을 구성하는 개의 물리적 성질을 숫자로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물리량이 무엇인지 이제 대략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이 물리량을 골라낼 수 있을지 한번 퀴즈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리량은 일단 무엇과 연관돼야 되겠습니까? 자연과 연관되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물리량이 아닌 것을 전부 골라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부피, 날씨, 혈압, 환경, 에너지, 진달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자연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 물리량이라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것들이 숫자로 대표돼야지만 되겠죠. 우리가 부피를 얘기할 때 이 물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날씨를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날씨는 3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혈압은 어떻습니까? 혈압은 몇 헥토파스칼이다 이렇게 혈압은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물리량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리량이 아닌 게 3개가 있습니다. 날씨가 있고 환경이 있고 진달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숫자로 대표되는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부피나 혈압이나 에너지 이런 것은 숫자로 대표하는 그런 양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물리량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든지 한번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물리량 중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는 직관적으로 그 물리량의 이름을 탁 대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으로 알 수 있는 물리량, 예를 들어서 물체의 위치,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치하면 저기 금방 알죠. 공의 위치하면 공이 어디 있으래? 저기 우리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속도도 어때요? 직관으로 알 수가 있죠. 속도가 빠르다. 속도를 표시하는 숫자가 크면 빨리 지나가고 작으면 천천히 지나가는 게 이런 게 속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관으로 머릿속에 있습니다. 시계를 볼 것 같으면, 또 해시계를 볼 것 같으면, 또 해를 볼 것 같으면 시간이 지금 어떻게 지나가고 있구나, 이 시간을 숫자로 대표할 수가 있겠고, 또 간단하게 물체의 길이 같은 것도 직관으로 알 수 있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근데 익숙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무엇을 대표하는 물리량인지 좀 애매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이라고 한다면 그 힘은 물리에서 이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리량인데, 이 힘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쓰죠. 우리 힘을 기르자 이러죠. 우리 힘을 기르자라고 할 때의 힘은 사실은 물리에서 이야기하는 힘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힘이라는 일상생활의 용어를 물리량으로 이용할 때는 그 물리량이 무엇인지 잘 정의를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이렇게 물리에서 정의해서 사용하는 양은 내가 혼자서 생각해서는 죽어도 모릅니다. 물리책을 보고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를 찾아봐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걸로 뭐가 있겠습니까? 에너지 많이 듣죠. 근데 우리가 쓱 보고서 저 전구를 보고서 그 전구의 에너지가 지금 얼마다 숫자로 바로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그 에너지가 막 비례하는 게 막 머릿속에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이 에너지도 상당히 복잡하게 정의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에너지의 정의도 우리 이제 물리 시간에 정의하는 것을 배워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전기 현상의 원인인 전하도 우리가 보거나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직관으로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전하들이 무엇을 만든다고 합니까? 전기장을 만든다고 할 때 이것도 우리가 직관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리량이 직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바로 알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알 수도 없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물리량을 우리가 구분합니다. 먼저 어떻게 구분하냐면 기본 물리량과 유도 물리량으로 구분을 하는데, 기본 물리량이란 이렇게 정의가 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물리량이 기본 물리량에 속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물리량은 어떤 다른 것으로 정의되지 않은 것, 이걸 기본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기본 물리량을 어떤 것으로 택하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 물리량이어야지 돼라고 하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전에 다른 물리량을 이용해서 정의된 적이 없는 물리량을 기본 물리량이라고 한다면, 국제도량형 회의에서 이 기본 물리량을 무엇으로 하자고 정했습니다. 몇 가지를 정했냐면 7가지를 정했는데, 그 7가지가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길이입니다. 영어로는 length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타임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입니다. 매스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현상은 이 세 가지 물리량의 곱으로 전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나옵니다. 연력학이 나올 때 필요한 게 온도인데 이 온도도 기본 물리량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양, 화학이 들어오면은 화학에서 나오는 것 중에는 여기 길이, 시간, 질량, 온도 가지고는 표현할 수가 없는 양이 또 필요합니다. 그 양으로 물질의 양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기 현상에서는 전류를 기본 물리량으로 정했습니다. 전류를 전자기 현상 중에서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전류를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전류가 나타내는 현상을 맨 처음 깨달은 것이 전류여서 이 전류를 우리 기본 물리량으로 이렇게 정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광도, 빛의 색입니다. 광도를 기본 물리량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건 국제회의에서 이것을 기본 물리량으로 하자라고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본 물리량에 대해서 유도 물리량이란 바로 뭐냐면 기본 물리량의 근거에서 정의된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기본 물리량들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가지고 정의되는 것으로, 예를 들 것 같으면 속도는 유도 물리량인데 속도는 사실은 어떻게 해서 구하냐면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그래서 길이하고 시간은 기본 물리량이죠. 또 예를 들어서 전하도 이것도 유도 물리량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류를 기본 물리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전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뉴턴이 물리학을 시작하면서 그 물리학이 무엇을 이용해서 표현이 됐어요? 수학을 이용해서, 수식을 이용해서 표현이 됐죠. 그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자, 이렇게 수학을 이용해서 물리학을 표현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물리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보통 천재가 아니면 몰라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수학을 이용했을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학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더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학으로 표현한 자연법칙은 누구나 똑같은 의미로 이해합니다. 혼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맞고 틀리고가 분명합니다. 이론에서 구한 숫자하고 실험에서 얻은 숫자를 비교해서 같으면 실험을 그대로 다 재현을 하면 그 이론이 옳다라고 하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약간이라도 틀릴 것 같으면 그 이론을 수정해 가지고 실험에 맞도록 이론을 더 발전시킬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수학을 이용한 물리학의 이 장점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뉴턴이 17세기에 물리학 시작한 다음에 우리 오늘날 어땠습니까? 첨단 과학 기술 문명을 갖게 됐죠. 그래서 뉴턴의 물리학이 시작한 지 불과 300년 만에 우리가 첨단 과학 기술 문명 시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물리량은 어떻게 정할까? 직관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물리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현상의 일부, 어떤 시스템을 대표하는 물리적 성질이라고 그랬죠. 근데 자연현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렇게 물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운동할 때 그때 그런 현상이 바로 자연현상이고, 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자세하게는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 제1강에서 이거를 모두 다 간단한 법칙, 간단한 기본 법칙으로 몽땅 다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 간단한 기본 법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자연현상을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다 설명을 하는데, 근데 뉴턴의 운동 법칙은 F는 ma라고 간단하게 생겼죠. 그렇지만 뉴턴의 운동 법칙을 자연현상에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동 법칙을 적용할 대상이 복잡해지면 문제 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한 물체가 일정한 힘만 받고 움직인다면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그 힘이 변하든지 물체가 여러 개가 되든지 물체가 크기를 갖는 물체가 되든지 또는 액체가 되든지 또는 기체처럼 무수히 많은 분자들의 모임이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점점 풀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끙끙 앓고 푸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자들은 반드시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합니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하면
어렵게 보이던 문제가 쉬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도 물리량, 또 친숙한 어떤 물리량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쉽게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물리학자들이 새로 만든 물리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힘, 질량, 가속도라는 이런 간단한 세 가지의 물리량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 F는 ma, 이게 힘, 질량, 가속도죠. 근데 그 힘이 변한다든가 할 때는 뉴턴의 미분방정식인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풀기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이라는 새로운 물리량과 운동에너지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할 것 같으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물체들이 여러 개가 될 때는 질량 중심이라는 물리량과 선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또 도입할 것 같으면 또 문제가 풀어야 될 것이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나 역학적 에너지나 이런 것도 바로 그런 대상이 복잡하더라도 자연 법칙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뉴턴의 운동 법칙이 역학적 에너지로 표현할 것 같으면 역학적 에너지 E는 일정, 이게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하고 똑같은 법칙입니다. 이건 바로 역학적 에너지라는 물리량을 잘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형태로 자연의 기본 법칙을 표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2강의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물리는 물리량으로, 자연 법칙은 전부 다 물리량을 가지고 식을 구성하는데 그 물리량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물리량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량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우리 제2강에서 계속 공부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